아르노 가이거, 유배 중인 나의 왕. 두 번째. 요즘 아이들 중에서는 아우구스트라는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85년 동안 헌신한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학교 친구들이나 구스트리라고 줄여 불렀을 뿐 나머지 사람들, 부모님과 형제자매, 아내, 직장 동료들에게는 평생 원래 이름 그대로 아우구스트였다. 아버지는 1926년 7월 4일 10남매의 셋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포어아를베르크의 라인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볼프르트의 소농이었다. 원래 그곳에는 상속법 때문에 대농이 없다. 조부모님은 젖소 3마리, 과일밭, 전답, 목초지, 삼림 한 떼기, 300리터의 화주를 빚을 수 있는 양조권, 그리고 벌집 하나를 소유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아돌프 가이거, 데트는 그 무렵 생긴 지 얼마 안 된 전기회사에 취직해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했다. 라인 골짜기 아랫역 마을들을 자전거를 타고 누비며 집집마다 전기 계량기를 검침했다. 데트는 길에 버려진 편자못에 찔려 바퀴가 펑크나면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다. 그러면 자식들 중 하나가, 대개 아우구스트가 펑크를 떼웠다. 나도 자전거가 고장나면 그냥 집 앞에 세워두었고 그러면 아버지가 고쳐주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듯 나중에 자식들도 자신에게 순종하길 바랐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옳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스스로 잘 안다고 믿었다. 데트는 산술에 뛰어났던 것을 제외하면 평범하고 그리 건장하지 않은 남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 일하기보다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편을 더 좋아했다. 나머지 가족 모두가 자신보다 더 민첩한 데다가 곧 힘도 더 세지는 바람에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바로 이런 이유로 뭘 어떻게 할지 설명해주는 일 없이 군말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호령했다고 한다.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하려는 사람들 입을 그런 식으로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데트의 태도는 매사 권위적이었고 툭하면 주먹부터 나가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방식은 도를 넘는 법이 없었다. 데트가 듣기 거북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때야 자식들은 반박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자식들은 데트를 방해꾼으로 여기고 피했다. 다 함께 교회에 가는 일요일이면 데트보다 3분 일찍 가거나 3분 늦게 갔다. 절대 함께 가지는 않았다. 한쪽으로 밀려난 데트는 좀 더 어린 자식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썼다. 아이들을 사려깊게 대하고 함께 여우와 암탉놀이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그때는 이미 데트의 나이가 지긋했을 때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도 따귀 때리는 소리가 메아리치긴 마찬가지였다. 데트는 14살 먹은 에밀의 등에 업혀 슈바르츠 아흐강을 건넌 적도 있었다. 1937년의 일이었다. 신발 벗기가 너무 귀찮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데트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하지만 따귀를 때리는 버릇처럼 책 읽는 버릇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 자식들은 그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마음이 데트보다 더 현명했다고 한다.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의 끈이 아직 끊어지기 전 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였다. 마음은 아주 다정하고 상냥했으며 말랐지만 알통이 나올 만큼 강건한 분이었다. 맘의 아버지는 볼프르트의 대장장이었고 맘은 젊은 시절 수혜점에 다니기 전에 대장간 일을 거들었다. 남자 형제가 없는 데다 영리한 딸이 여러모로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아챘기 때문이다. 커다란 물레방아가 딸린 대장간은 언덕 위 숲 가장자리 성 뒤쪽에 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성으로 통하는 길 어귀는 도른비른에서 온 마차가 주문받은 재료를 부려놓던 곳이었다. 학교가 파하면 대장장이의 딸 5은 기다란 쇠막대기를 가파른 길 위로 날랐다. 맘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천국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긴 과묵한 여인이었다. 자식들이 맘에 대해 말할 때면 늘 존경심이 배어나왔고 평소 맘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주로 그 때문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 얘기로는
마음은 종종 자신이 값싸게 부림을 당하는 하녀라고 느꼈다 한다. 테레지아 가이거는 마을에서 가장 고되게 일하는 세 여자 가운데 하나였고 대장간 모루 옆을 지키며 쇠가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망치질을 할 수 있었다. 농사일에다 어린아이들의 뒤치다거리도 끝이 없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빨아 넣느라 저녁이면 온몸이 흠뻑 젖었다고 한다. 이따금 낮에 소파에 몸을 누이고는 아이들에게 5분 후에 깨워달라고 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그냥 자게 내버려 두었다. 다 함께 과일을 주우러 가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은 말했다. 하느님, 우리 일에 은총을 베푸소서.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인 이레네 고모는 지금도 들판에 나가면 그때 생각이 자주 난다고 말한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들판에서 일하는 마음의 옆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든 커다란 과일 괴짝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과일 괴짝 안에서 걸음마를 배웠다. 괴짝 안에는 데트의 이니셜 AG가 쇠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대장장이의 장인이 만들어준 쇠도장이었다. 쇠도장, 알파벳과 부호는 장인의 장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을 헝가리와 파리까지 내다 팔았는데도 그는 아펜첼이 내려다 보이고 보덴제 넘어 멀리 린다우까지, 날씨가 좋으면 프리드리 스하펜까지 보이는 언덕의 성 옆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다. 테레지아 가이거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한다. 집에 너무 늦게 오면 안 돼. 혹시라도 늦으면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조용히 하렴. 날이면 날마다 같은 날이 이어졌고 틀에서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아침 일찍 마음은 아이들을 깨웠다.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일어날 때까지 몇 번이고 깨웠다. 아이들은 지각하지 않으려고 학교까지 뛰어가는 날이 많았다. 신발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겨울이면 나막신 밑창에 눈이 들러붙는 바람에 수시로 뒤축을 탁탁 굴러 털어내야 했다. 눈은 종종 성 니콜라우스 축일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해 봄이 될 때까지 녹지 않았고 나막신은 눈에 쭉쭉 미끄러졌다. 아이들은 아침에 수프 접시에 따뜻한 우유와 리베를 담아 먹었다. 맘과 데트만 커피를 마셨다. 평일에는 데트만, 일요일에는 모두가 꿀을 먹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이들은 엄하게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사육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다. 소들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육했다. 소들을 사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과제였고 아이들을 사육하는 것은 부모의 과제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채소는 거의 구경도 못했고 고기는 어쩌다 조금 먹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유와 빵과 돼지 기름이었다. 해마다 과일을 먹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으며 아이 하나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혹시 땅에 떨어진 배가 없나 보려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일도 있었다. 일단 과일을 발견하면 형제들과 나눠 먹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두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아이들의 물질적인 결핍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 부족이 더 절실한 문제였다. 자식이 많다 보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았다. 무엇이든 나누고 또 나누어야 했다. 아이들은 공구를 쥘 수 있게 되는 즉시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어린아이들은 더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이웃에서 빌려온 말이 달아나지 않도록 말파리도 쫓아야 했다. 돼지에게 먹일 도토리를 주우러 습지에 가기도 했다. 한 번은 7 아들 중 넷째 요제프가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 풀을 베어서 젖소들이 먹지 않는 돼지풀과 동이나무를 골라냈고 사과를 손수레에 싣고 브레겐치의 시장에도 갔다.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왔다. 아버지와 1살 아래인 파울 작은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나게 장난을 쳤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손수레에 타고 다른 한 명은 말이 되어 손수레를 끌었다. 밑창에 징을벽은 나막신이 포석에 부딪혀 딸그락거렸다. 그때만 해도 길거리는 아이들 차지였다. 일에 매이다라는 표현을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남자아이들이 건초수레를 끌면 여자아이들이 놀려댔다. 당나귀들 덕분에 말이 필요 없네.
남자아이들이 할 일과 여자아이들이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가축오리를 돌보고 여자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등교 전에 밭에서 풀을 뽑았다. 한 번은 폭풍이 옥수수밭을 깡그리 휩쓴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온종일 바닥에 쓰러진 옥수수를 일으켜 세워 말뚝과 철사로 묶었다. 날마다 온 식구가 먹는 리벨이 옥수수밭에 달려 있었다. 빵과 밀가루, 설탕, 소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었다. 꼭 필요한 것만 돈을 주고 구입했다. 휴지는 낡은 신문지를 손바닥만하게 오려 썼는데 그 일도 아이들 몫이었다. 아이 하나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거실 탁자 옆에 앉아서 적당한 크기로 신문지를 오렸다. 난방을 하는데도 종이가 필요했다. 쓰레기가 생길 일이 거의 없었다. 거름더미와 돼지와 난로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농부 근성의 일부였다. 아버지에게는 견실한 생활 방식이었지만 마음대로 소비하고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세계에서 자란 아내와 자식들의 눈에는 못마땅했다. 뭐든 고쳐서 계속 쓰는 능력,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미루거나 때로는 갖고 싶은 마음을 아예 먹지 않는 것,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태도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문화에 속한다. 라인 골짜기의 커다란 집 지하실에는 양조기가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지하실에서 뒤집어 놓은 양동이나 통나무 위에 앉아 화주 빚는 광경을 지켜보곤 했다. 불이 화덕 안에서 바삭바삭 타오르는 소리와 주정이 커다랗고 불룩한 병 속으로 첨벙첨벙 떨어지는 소리가 좋았다. 후덥지근한 공간에 퍼지는 향긋한 화주 냄새와 고된 일의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이 좋았다. 바깥 구덩이 안에는 식은 술집기가 있었고 겨울에 앙상한 배나무 가지에는 수증기가 맴돌았다. 화주를 빚는 날이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덤으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었다. 뜨거운 물은 바로 옆 작업실에 커다란 통으로 옮겨졌다. 철망으로 엮은 닭장까지 달린 작업실에는 이탈리아풍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 벌어졌다. 화주 냄새, 닭들이 꼬꼬댁거리는 소리, 따뜻한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벌거숭이 시골 아이들. 그런 일은 1년에 10번쯤 있었고 평소에는 모두 집안에 딱 하나 있는 주방 세면대에서 씻었다. 찬물로. 어린 시절의 생활 방식에 고집스레 집착했던 아버지는 나중에도 주로 세면대에서 씻었다. 세면대에 몸을 푹 숙이고서 푸푸거리고 끙끙거리며 철썩철썩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 온 사방에 물이 튀었다. 집게 손가락에 때밀이 수건을 끼워 귀 속 깊숙이 밀어넣고 빡빡 닦을 때면 보는 사람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 내가 오다 가다 우연히 주워들은 이야기는 이게 전부다. 풀을 베고 난 들판에 남은 풀줄기 몇 개. 1938년 오스트리아는 나치에 의해 독일에 합병되었다. 아버지의 가족은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기독교 사회주의 일파에 속했다. 데트와 맘은 가톨릭 신앙을 오로지 일요일에만 관계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이득을 볼 만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없었다. 그래도 작게나마 농사를 짓는 데다 데트가 한창 번성일로에 있던 전기회사에서 일한 덕분에 위기에도 끄떡 없었다. 무기는 악마나 장전하는 것이라고 맘은 말했다. 그리고 고집불통 데트는 당시 면장이자 나치 추종 세력이었던 동서를 멀리했다. 정치는 집안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식탁에서는 다들 먹느라 바빴고 다 먹고 나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새가 없었다. 모든 것을 후다닥 해치웠다. 음식을 꿀꺽 삼키고는 다시 일하러 갔다. 그러다 이윽고 맏아들 에밀이 히틀러 유겐트 가입을 종용당했다. 에밀은 이미 적십자단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는 협박을 받자 데트가 나섰다. 그 결과 에밀은 상업고등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대신 당시 받고 있었던 8아이에 대한 자녀 부양 수당이 끊어졌다. 이 가족은 독일 민족의 적대적이다 라고 쓰인 편말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옆집과는 달리 더 이상의 난관은 닥치지 않았다.
파울 작은아버지는 그 편말에 쓰인 가족 패밀리어의 F가 소문자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 11살인가 12살이었던 작은아버지는 편말 앞에 서서 왜 맞춤법이 틀렸을까 의아해했다고 한다. 옆집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인이 2009년 봄 9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직후 그때까지 쓰던 요양원의 방을 아버지가 물려받았다. 마을에서의 삶은 그렇게 얽혀있다. 전쟁 초반에 학교 다닐 나이가 된 형제들과 아버지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계속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여러 자식 중 기껏해야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소농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을 존중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능 있는 아이들이 기특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을 배우는 아이들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거둔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학교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끝에서 세 번째 아들 로베르트만은 예외였다. 로베르트는 목사가 되라고 할까봐 겁을 먹고 김나지움을 자퇴해버렸다. 1944년 2월, 아버지는 임시로 조기 졸업을 하고 징집되었다. 시골 출신의 17살 김나지움 학생. 세상 물정 모르고 인생 경험도 없는 데다 아직 진지함이 뭔지도 모르는 성당의 복사 소년. 안드레이 벨르리의 말을 빌리면 그 학도병들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었으며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었다. 1944년 중반 무렵, 아버지는 근로봉사단에서 군대로 전속되었다. 3살 많은 형 에밀과 1살 어린 동생 파울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제 집에 남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징집된 형제들과 아들들에게서 몇 주나 소식이 없으면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에밀은 운이 좋았다. 아프리카에서 즉시 미군 포로로 잡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몬테나에서 통역사로 일했다. 얼마 후 에밀이 편지를 보내 무사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다. 파울은 1945년 이탈리아에서 뉴질랜드군에 잡혔다. 그는 바리의 수용소에서 뜨개질로 부수입을 올렸다. 철조망으로 뜨개 바늘을 만들고 스웨터 팔소매를 풀어서 햇빛에 시달리거나 좀 튀어 보이고 싶어하는 동료 포로들을 위해 모자를 떴다. 자기 모자는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까지도 쓰고 다녔다. 파울은 겨우 17살이라 1945년 여름에 이미 귀향했다. 파울이 돌아오는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맨 먼저 그는 몰래 외양간으로 가 젖소 3마리를 보고는 사촌 루돌프가 화주를 빚고 있던 양조장으로 갔다. 사촌 루돌프는 앞장서서 집 뒤편 층계를 뛰어올라가 맘이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맘은 그 며칠 전 10째 아이를 낳은 지 몇 시간 만에 잃은 터였다. 아기는 목에 탯줄이 감겨 죽었다. 사촌 루돌프는 말했다. 있잖아요, 테레스 이모. 묵을 곳을 찾는 군인이 있어요. 순간 맘은 망설였다고 한다. 새 아들이 없어도 집안은 북적댔다. 바로 그때 파울이 문가의 어둠에서 나타났고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고 한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상황이 괜찮았다. 훈련 기간에는 오른쪽 아랫팔에 염증이 잘 낫지 않아 2번 병가를 받았다. 상처가 아물자마자 크리스마스 파티에 전우들이 마실 화주를 가지러 고향집에 가겠다며 자청하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주를 볼푸르트에서 보냈다. 그러다 1945년 2월 18살의 나이에 면허증도 없이 운전병으로 동부전선에 배치되었다. 아버지는 오버슐레지엔에서 큰 사고를 냈다. 얼어붙은 차도에서 아버지가 모는 자동차가 마차를 피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자동차 경적은 고장나 있었고 브레이크는 빙판 위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 차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 자동차는 뒤이어 여러 번 뒤집혔다. 아버지의 직속 상관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보타주로 군법 회의에 회부할 거라고 위협했고, 아버지는 면허증이 없으니 애초에 운전해서는 안 되었다는 말로 맞섰다. 전쟁의 패해 모든 게 해체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아버지는 군대를 몰래 빠져나와 몇몇 오스트리아 사람들과 함께 미군 진영으로 향했다. 집에 어서 가고 싶어 서두른 탓인지
방향을 잘못 잡아 서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했다. 보헤미아를 가로질러 집으로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을 택한다는 것이 그만 러시아군 진영에 이르고 말았다. 오스트리아 영토 캄탈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고향에 빨리 가기는 틀린 일이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전쟁통의 세상을 보았다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전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를 뜻했다. 포로로 잡힌 아버지는 전리품 적재 임무를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 상한 줄 뻔히 알면서도 수프에 든 뼈다귀를 갉아먹었다. 그 이튿날 곧바로 이질에 걸렸고 순식간에 몸무게가 40kg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후 4주는 브라티슬라바 길가의 임시 야전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때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 나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까맣게 몰랐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대개 그 4주는 제쳐둔 채 소련군에서 석방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거든. 붉은 군대의 군인 한 명이 아버지와 오스트리아 사람 몇 명을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인 하임부르크 근처의 모라바 강으로 데려다 주었다. 잘 가시오, 오스트리아 사람들! 이것이 그 군인의 작별 인사였다. 아버지는 지금도 이따금 생각에 잠겨 그 말을 웅얼거린다. 그곳에서부터 포어아르 베르크로 돌아오기까지 3주가 걸렸다.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고생길이었다. 수중에 돈 한 푼은 고사하고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미군 점령지역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서류도 없었다. 증명서에 사진이 필요한데 현상하려면 14일이나 걸려서 사진을 찍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을 기회를 엿보았다. 아버지는 몸에 이가 득실거리는 걸 알고 사람들이 침대를 내주어도 마다했다. 그러고는 여인숙에 설치된 볼링 레인이나 농가의 건초 더미에 몸을 뉘었다. 우어파라에서 엿새나 기다린 끝에 몇몇 포아르 베르크 사람의 도움으로 적십자사의 자동차 좌석 아래 몸을 숨길 수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도나우 강을 건너 린츠에 도착했다. 그곳에 있던 미국인들이 이를 소탕해 주었다. 린츠에는 속성 사진사가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몇 년 전 잃어버릴 때까지 60여 년 동안 지갑 속에 넣어다니던 사진이 바로 이때 찍은 것이다. 아버지는 인스부르크를 지나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볼프루트 사람들과 마주쳐 빵 한 조각을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라우테르아흐에 다다랐을 때 기차에서 내려 사촌형을 만났다. 처음에 사촌형은 비쩍 마르고 머리를 짧게 자른 아버지를 전혀 몰라보았다. 사촌형이 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헤아리고도 남는다. 나도 빈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아를베르크 터널을 지나 랑겐, 발트, 달라스, 브라츠, 빙스, 블루덴츠 같은 역 이름들을 시구처럼 읽을 때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버지는 9월 둘째 주 9월 9일에 집에 도착했다. 햇빛이 다시 누르스름해지고 건초를 세 번째로 헛간에 들일 무렵, 사과와 배를 수확하기 전,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0월에는 다시 학교에 다녔다. 상업고등학교 졸업반. 아니면 그때 무슨 일이 더 있었던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 19살 소년이 세상을 향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것은 영영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소년은 야전병원에서 다짐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평생 2번 다시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다. 현실이 감정을 변화시킨다. 어린 시절 휴가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자주 집안이 시끄러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아버지는 볼프루트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당시에는 그런 말이 게으름을 감추려는 빤한 거짓말 같았다. 실제로 핑계인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었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나는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며 마음속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탓에 집안에서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2번 다시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그토록 많은 예방책을 강구한 것이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은 2번 다시 감히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가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다. 그것도 여기가 집이라는 사실을 잊은 탓에. 저기 봐요, 아버지. 아버지가 손수 쌓은 정원 담장이에요. 맞아,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지만 담장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저보다 가벼운 게 어디 있다고.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마. 어휴, 아버지, 안 된다니까요? 그보다는 지금 여기가 집인데 또 어떻게 집에 가겠다는 건지 그거나 좀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여기가 집인데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 집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치에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요, 난 너만큼 그런데 관심 없어.